자, 이제 생물이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와 변이입니다. 진화란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인데 개체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이 생물 집단 전체의 변화를 진화라고 합니다. 다음 변이는 무엇이냐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등의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 색깔이 다 다른 거, 그 다음에 홍채 색깔이 다 다른 거, 사람이 같은 종이지만 사람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다 변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생물학적 종이란 무엇이냐면, 두 개체가 결혼을 했을 때 낳은 이 자손이 다른 애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을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이는 크게 유전적 변이랑 비유전적 변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전적 변이가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입니다. 그래서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에 의해 나타나요. 그리고 자손에게 유전이 되므로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차이가 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색 차이가 나는 것, 그 다음에 앵무새의 깃털 색깔이 다른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 변이, 흔히 말하는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전적 변이는 무엇이냐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알 거예요. 자, 운동으로 근육을 성장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하게 몸짱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짱인 사람의 자손이 근육이 성장한 채로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카렌족 여인인데 이 여인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라면서 이렇게 고리를 하나씩 목에 채웁니다. 그러면서 길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자손을 낳으면 목이 긴 자손을 낳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아기는 목이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길어진 채로 태어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 개체가 살아가면서 얻은 형질이라고 해가지고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 변이는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 바로 돌연변이랑 상동염색체의 조합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는 무엇이냐면 돌연이 나타난 변이인데, 자,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므로 생식과 유전 현상을 통해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즉 유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돌연변이 볼게요. 자, 이 곤충 집단은 원래 붉은색인데 갑자기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인 초록색 유전자가 돌연히 나타나면서 이 초록색을 띤 곤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의 새로운 조합에 의해서도 이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유성생식 과정에서 수정이 일어날 때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부모의 상동염색체가 다양하게 조합이 됩니다. 자, 유성생식 과정은 뭐냐면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생식 과정을 유성생식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생식세포가 다양한 조합으로 형성이 되고 이 다양한 조합의 생식세포가 또 다양하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가 다양하게 조합이 되면서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흰색 개와 검은색 개가 있는데 이 부모한테서 각각 상동염색체를 한 개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이 진 털을 가진 새로운 자손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진화론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에요. 그럼 요 전에는 어떤 진화론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유명한 사람이 라마르크가 있습니다. 자,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등장한 후에 사라졌어요. 자, 얘는 어떤 진화론을 주장을 했냐면 용 불용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용 사용하고 불용 사용하지 않는다. use and disuse라는
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잘 사용하지 않는 신체 구조는 퇴화하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발달한다는 거를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개체가 얻은 이러한 변화, 한 개체가 살아가면서 얻은 이러한 변화는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를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라마르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기린이 목을 더 높은 곳으로 뻗치려고 했기 때문에 목이 길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뭐뭐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진화를 했다고 설명을 해요.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목이 짧은 기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짧은 기린을 목이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결국엔 목이 긴 기린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라마르크였어요. 자, 그런데 한 개체가 일생 동안 획득한 형질은 라마르크가 주장한 대로 자손에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라마르크가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운동으로 근육을 성장시켜서 몸짱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다고 해서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한 애가 태어나지 않죠. 한 개체가 일생 동안 획득한 형질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마르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선택설이랑 비교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요 과정 목적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생명체가 진화를 할 때 목이 길어지려고 했다는 이 목적성이 있다고 주장한 게 라마르크인데 자연선택설은 이 목적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선택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선택설, 자연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진화의 기본 원리예요. 정의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물이 진화가 됐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뭐뭐 하려고라는 목적성이 있어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화의 목적성이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물이 뭐뭐 하려고 진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연에 잘 적응한 개체들이 선택이 되면서 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를 라마르크랑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라마르크는 기린이 목이 길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목이 길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자연선택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원래 이 기린 중에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이죠. 자, 그런데 먹이가 높은 곳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목이 짧은 기린은 먹지를 못하고 죽으면서 도태가 되겠죠. 그럼 뭐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목이 긴 개체가 자손을 남길 수가 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이 목이 긴 기린만 자손을 낳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의 집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자,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이미 있고 환경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목이 긴 개체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고 얘네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의해서 짧은 게 길어진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자연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선택의 과정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손이 100% 다음 자손을 남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중간에 병들어서 죽거나 중간에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죠. 그래서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손을 많이 낳다 보면은 변이가 다양한 자손들이 나타납니다. 과잉 생산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형질이 조금씩 다른 변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개체 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과잉 생산된 같은 종의 개체들이 서로 살아남으려고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생존 경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생존 경쟁을 하면서 누가 살아남냐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적합한 자가 생존하게 돼요. 즉, 환경에, 자연에 적합한 자가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 해가지고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 선택의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생물의 종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종 분화,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첫 번째 예시,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세를 보도록 합시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그냥 섬이 여러 개 모여 있는데 여기에 핀치새들이 각 섬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처음에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양한 씨앗을 먹는 핀치의 일부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날아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섬에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죠. 과잉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잉 생산된 자손은 다양한 변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자손들은 먹이와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죠.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서식지에 따라서 유리한 애들이 달라요. 선인장에 있는 섬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인장이 잘 자라는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겼습니다. 길고 뾰족해야지 이 선인장 사이의 가시 사이사이에 있는 이 과육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핀치들 중에 얘네들만 많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여러 세대가 지난 후 선인장이 잘 자라는 섬에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면 얘네 집단이 하나의 종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섬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어떤 섬에는 씨앗만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만드는 식물이 잘 자라는 섬에서는 자, 어떤 애들이 살아나냐면 이 씨앗을 깨서 먹어야겠죠? 그래서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많이 살아남습니다. 자, 얘네들 중에 얘가 많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더 많이 남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핀치 집단은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만드는 식물이 잘 자라는 섬에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요 집단과 요 집단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새로운 종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방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 날개의 색의 변이가 검은색과 흰색 두 종류로 나타나는 나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밝은 색을 띠는 지이르가 나무 줄기를 덮고 있었을 때에는 검은색의 나방보다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았지만 지이르가 사라져 나무 줄기에 어두운 색이 드러나자 이전보다 흰색 나방의 개체수는 줄어들고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가 있는데 나무의 색깔은 어둡고 지이르라는 것의 색깔은 밝습니다. 이 지이르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무 표면을 밝은 지이르가 덮고 있었을 때에는 뭐의 개체수가 많았냐면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이 지이르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무에 어두운 색깔이 드러났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떤 애들이 많은 개체수가 발견됐냐면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지이류가 사라져 나무 줄기에 어두운 색이 드러나는 환경으로 바뀌자 어두운 색 나방이 천적 눈에 잘 안 띄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살아남습니다. 대신에 흰색 나방은 눈에 잘 띄게 돼서 생존에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검은색 나방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의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요 상태에는 흰색 나방이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 나방이 많이 잡혀가지고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한 거고, 자, 요 상태에서는 흰색 나방이 잘 뛰니까 새에 의해서 많이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다시 지휘류가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방의 날개색은 어떻게 변하나요? 그렇죠. 밝은 색을 띠는 지휘류가 나무 줄기를 덮기 때문에 흰색 나방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는 감소할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 지휘류 때문에 흰색 나방이 생겼나요? 아니죠. 얘랑 얘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이 검은색 나무 때문에 이 검은색 나방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얘랑 얘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내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이것을 잘 참아내가지고 죽지 않는 애들을 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처음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을 보게 되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많고 돌연변이로 생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낮은 비율로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뿌리냐면 항생제를 뿌려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었겠죠. 뭐가 살아남아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증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집단을 보게 되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증가하게 되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항생제를 또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존재했던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게 되고 내성이 없는 애들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 항생제를 써도 이 세균이 죽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균 집단 내에 돌연변이 등으로 인해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됐죠? 항생제를 사용해서 얘가 생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도 낮은 비율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살아남죠.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예전에 생명 시스템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하지만,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특이하게 말라리아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생활사 중에 적혈구 내에서 지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랑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만 2개를 가진 사람은 정상 적혈구를 만들지만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1개, 그 다음에 비정상 헤모글로빈, 즉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1개를 가진 사람은 정상과 남모양 적혈구를 모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빈혈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 남모양 적혈구에는 말라리아의 이 원인이 되는 원충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남모양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이 원충도 같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빨리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정상 헤모글로빈, 즉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만 2개를 가지게 되면 모두 남모양 적혈구만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심한 빈혈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보세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유리하게 되냐면 이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 유리하게 돼요.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이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으니까 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면서 자연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과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를 보게 되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도록 합시다. 자, 환경과 생물 간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막의 환경에 적응한 낙타는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극에 사는 펭귄은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 추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물 간 상호작용 보도록 할게요. 자, 얼룩말은 오랫동안 잘 달릴 수 있는 신체의 구조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천적을 더 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타는 단거리를 잘 달릴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먹이를 재빨리 잡을 수 있어서 빠른 애들로 진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다윈의 진화론이 미친 영향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계는 생명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고, 자, 사회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신이 만든 생물들은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생물은 진화를 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 중심 사회가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뀌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등한 인간들이 이 높은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6번. 지구의 생명체 출현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학 진화설은 무엇이냐면, 자, 화학 반응에 의해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등 무기물에서 아미노산과 같이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을 했다. 이 간단한 유기물에서 단백질, 핵산 등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이 됐다.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라는 게 자, 화학 진화설이고, 심해 열수구설에서 이 열수구는 무엇이냐면 화산 활동 지역 근처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지각, 즉 행성 표면의 균열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열에 의해 가열된 물이 분출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메테인, 암모니아 등이 풍부하고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합성이 돼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우주 기원설은 뭐냐면 우주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운석을 통해 지구로 운반이 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가설입니다.